제18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제 정책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기대는 환율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사람들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니까 이 expected exchange rate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니까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DDAA에서 AA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처럼 생산량은 증가하고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다시 환율을 원위치로 내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게 될 테니까 AA 곡선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갔던 AA 곡선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생산량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의 소득,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DDAA 모형으로 설명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가 Y, E, DDAA. 자, 중국 경제 성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출 증가는 어떻습니까?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테니까 이 DD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은 내려가네요. 환율은 내려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보시면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중국이 수입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완전히 이 수출 증가로 인한 부분을 상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3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가 있고 여기에서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불황이 지속되자 경제 회복을 위해 평가절하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율을 올리는 거죠. 이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AA, DD 모형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불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평가절하를 실시하면 원래 환율이 2제로에서 2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평가절하가.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A의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소득도 늘고 이제 환율은 평가절하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될 거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 18.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늘더라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므로 투자 감소로 인한 구축 효과가 없다. 자, 이야기는 뭔 거는 우리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환율이 이자율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외국 이자율이 이 R스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증가가 수요를 증가시켜 산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확장적 통화 정책보다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환율 제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봐라. 자, 여기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환율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는 변동환율 제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산출이 증가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환율의 하락 압력이 작용한다.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고정환율 제도니까 환율 하락하면 안 되죠. 매입하게 되고 매입하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여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본문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예상 환율이 현재 환율과 같아서 이자율 평형 조건이 유지가 될 것이다. 즉 자국의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되고 변하지 않으므로 구축효과도 투자 감소에 따른 구축효과도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에 의한 생산량 증가 효과가 변동환율 제도에서보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더 크다. 반면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없다. 이건 알고 계시죠? 따라서 고정환율 제도에서 문제의서술은 옳다. 문제의서술이 옳다는 것은 재정정책의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생산량 증가분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보다는 적다. 왜 적죠? 여기는 DD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때요? AA 곡선도 환율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정부 지출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또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해. 이 두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투자 감소, 수출 감소. 그래서 소득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보다 더 적게 증가하게 된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고정환율 제도와 달리 통화정책도 생산량, 그러니까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상대국의 이자율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환율 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먼저 고정환율 제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R이 이렇게 있는데 외국의 R스타가 상대국의 이자율이 인상이 됐잖아요. R스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자율 평형 조건이 왜 이렇게 되죠? 사람들의 예상 환율의 변화가 제로니까 이자율 평형 조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대국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국 이자율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보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하므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투자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DDAA 모형에서는 투자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는 상대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AA 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환율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 예금 수익률 곡선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외국에 예금하면. 그러면은 외국에 예금하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율 상승 압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 달러를 매각하게 되고 외환을 매각하니까 넷폴이 네시지 감소하니까 통화 공량이 줄여서 AA 곡선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상대 국가가 이자율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이게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늘어. 그래서 자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DAA 모형을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AA 곡선이 위로, 이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쪽이 증가하게 되면 AA 곡선이 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하고 변동 환율 제도에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 그러니까 AA 곡선, 이자율 평행 조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가 환율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 재정지출 증가는 D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율이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환율 하락을 예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쪽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기 균형점인데요. 1번 답을 하려면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DD 곡선 죄송합니다. DD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니까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하니까 AA 곡선도 좌측으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균형점은 C가 되겠습니다. B는 일시적인 재정지출, C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의 경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이 커런 어카운트 곡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수지 균형을 나타낸 점인데 이 균형의 우측에서는 적자잖아요. 경상수지가. 근데 보니까 시점은 경상수지가 적자야. 그래서 커런 어카운트는 적자고 국제수지는 균형이어야 되니까 전체 캐피탈 어카운트는 이게 적자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캐피탈 어카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흑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수지는 흑자, 이건 적자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3번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와 일시적인 재정지출 증가의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효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여기가 B가 일시적이고 C가 지속적이잖아요. 차이가 뭐죠? 이거죠. 사람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느냐 예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초기에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에서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이르 답은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가? 자,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불안정 고용 상태이니까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는 물가가 하락하게 돼요.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Y가 산출이 증가할 것이고 통화 공급량이 불변이다면 요건 증가했는데 통화 공급량이 불변이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물가가 하락하면 DD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또 AA 곡선도 실질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 이 상태에서 DD도 우측, AA도 우측.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1, 2, 3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4번의 경우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면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생산량에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구축 효과 때문에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으니까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통화량이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Y1의 소득 수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물가의 하락은 DD 곡선과 AA 곡선을 모두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고 균형점은 시점의 우측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환율은 DD 곡선과 AA 곡선의 이동 정도에 따라서 올라갈 건가 내려갈 것인가 결정된다. 여전히 그 상태에서 경상수지는 적자인 상태고 CA 곡선 우측에 있으니까요. 자본수지는 흑자인 상태가 될 거다. 나머지 1, 2, 3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환율 제도만이 아니라 자본이동의 제약 정도에 따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 어떤 경우에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지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보시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두 개 그리면 돼요. 이렇게 AA1, AA2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이걸 DD 곡선이라고 해놓고 이게 초기 균형점입니다. 초기 균형점을 하고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에서 이 선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것이 자유, 이게 제약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생산량 증가 효과는 변동환율 제도에서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의 제약과 관계없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게 그림 18.7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금융정책의 생산량 증가 효과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울수록 그 효과가 커지고 이걸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균형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자본이동 제약 관계없이 정책 효과가 없다. 왜 그러죠? 환율을 고정시켜서 다시 A가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이것도 1번도 2번도 좌측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실업과 국제수지로 고심하고 있다. 어떤 정책 조합이 바람직한가? 이 국제수지는 대외적인 것이니까 환율 정책을 쓰면 되고, 지금 고정환율 제도로 있으니까 통화공급량, 통화정책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율 정책하고 이 재정정책하고 이 두 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제수지 조정을 위해서는 환율 정책을 쓰고, 실업, 대내 정책이죠. 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써라는 겁니다. 그럼 실업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겠어.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국제수지가 적자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환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라.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정책 조합인데, 실업 상태이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가 이 4번 에어리예요. 4번 영역. 4번 영역인데 4번 영역에서 우리가 여기면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또 환율을 올리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쪽 영역이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줄이면서 통화 환율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정책 제방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우리 경제 위치를 이쪽인지 이쪽인지 봐서 이쪽이라면 오히려 재정 정책을 줄이고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연방준비은행은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다. 성공률 줄이는 거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세금을 줄이고 감세 정책을 펴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미국, 그래서 군비를 확장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어요. 통화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은 확장,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환율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 이자율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AADD 모형, ISLM 모형에서 세 개의 내생 변수가 있다겠죠. 하나는 국민소득, 하나는 환율, 하나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AADD로 이야기하든 ISLM으로 이야기하든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긴축적 통화정책은 AA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 결과 환율은 하락하고 외환시장 균형식에서 환율이 하락할 때 이자율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이게 초기 균형점이라면 긴축이니까 AA는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으니까 D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는 거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자율 평형 조건을 보면 R은 equal R 스타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잖아요. 이 식에서 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ISLM 모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니까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긴축적 통화 정책이니까 LM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외환시장에서 어떻습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 ISLM 모형으로 대답하나 이 AADD 모형으로 대답하나 그 결과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일종의 자본수지하고 금융계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라. 환율이 하락함을 알았다. 환율 하락하는 걸 알았죠.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경상수지는 굉장히 크게 악화되었고 그것이 지금 1900 우리가 본문에서도 배웠지만 85년 플라자 합의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1번의 답과 같이 당시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서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계정이 큰 폭 흑자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경상수지는 대규모 적자였고 그 다음에 고금리 정책,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자율이 올라갔죠. 고금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겠죠. 그래서 캐피탈 어카운트는 대규모 흑자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3번 미국 민간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 통화 정책은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확장적 재정 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하나는 긴축, 하나는 확장했으니까 어느 효과가 더 큰가는 소득이 큰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당시 미국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 투자가 크게 감소했고 그 다음에 미국 통화가치 환율이 하락한 거죠.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확대로 소득이 이제 현실은 모형으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 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경상수지 해결을 위한 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